타이틀이고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선박이 최근에 건조된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해서 LNG 추진으로 가고요. 배가 출력이 마력수는 한 6만 마력 정도 일단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보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크루즈선에 보면은 우리 이해하기 쉽게 화물선에서 뭐 그냥 뭐 함사라막스, 하나막스급 그 정도고 그리고 훨씬 크게도 있는데 최신 디자인 선박입니다. 일단은 뭐 어차피 크루즈라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일단은 역사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는 크루즈에 대한 일단은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공부한 일단은 시설이라든지 취업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선박에 대한 이제 해상 조직, 선박 조직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상 조직은 선박 조직보다도 조금 큰 틀에서 보면 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크루즈에 대해서 특히 선박으로 배운 산업에서의 해양 대학이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될 방향, 나가야 될 방향, 제 개인적인 소감을 갖다가 간단히 해석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루즈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이상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콜럼버스. 여기 보이는 사진이 보면 실제로 길이가 30m가 안 되는 선박입니다. 저는 88명인데 1400년도경에 항해 장비 없이 스페인에서 출발했다면 이거는 솔직하게 해도 미친놈입니다. 생각해보죠.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그죠? 보면은 내 현재 위치만 이렇게 밝게 나오고 나머지 전체 부분은 어둡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상상력으로 가지고 있다, 인디아라는 나라가 있다, 가겠다. 그래서 간 건데 여기 서는 88명의 선장이 콜럼버스를 배우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은 누구냐? 선언 모집은 어떻게 했느냐? 사형수를 모았습니다. 제정신이 가진 사람들은 배를 못하죠. 어딘지 알고. 이 조그만 배를 대서양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과학이 발달이 돼도 그냥 이 상태에 들어도 대서양 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배를 탈 용기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시작됐느냐? 해서 수백 년을 걸려서 결국은 미국이라는 땅을 알게 된 거고요. 미국이 이제 영국이 최종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고 완전히 독립하기 전인 180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 인구가 530만 명 그 정도 있습니다. 100년 사이에 인구가 1억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밑에 네 가지가 있지만은 미국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로 했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는 그 도움 때문에 전기라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고 철이라는 거 가지고 목재 대신에 스틸홀로 선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형하고 가능하고 대마가 가능하면서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무역과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전에는 화물과 여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박 선형이 분리가 좀 되게 힘든 어떤 그런 선박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객선만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장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11년 그때 이 타이타닉이 건조가 완료됐습니다. 46,000톤, 총톤수로는 46,000톤인데 1911년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했는지. 그죠? 일본에 그때 잡아온 팀그 다음은 그죠?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 46,000톤이라는 거대한 선박을 신조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던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래서 영화에도 나온 것처럼 타이타닉은 보면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하층민부터 해가지고 최상류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다녔던 데입니다. 근데 총 탑승 인원이 2,200명인데 이 중에서 승무원이 한 800명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이제 1,000명이 일인데 이 여객을 그러니까 승무원에 한 800명, 900명 되는 이 선박 내 조직을 만들어서 충분히 배가 매일 안전하게 운항할 수, 그때 당시에는 제일 안전한 거죠.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 조직과 선박 조직이 이미 100년 전에, 100년보다 더 되었죠. 110년, 120년 전에 유럽에서는 형성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하고. 120년, 130년 정도의 차이 나는, 우리나라하고 차이 나는 어떤, 결국 보면은 전 세계 현재 크루즈 마켓에 흔히 이야기해서, 방송에는 좀 그렇지만, 웨스턴, 백인 사회의 국가들이 크루즈 선박을 보유 운항하는 게 거의 95%입니다. 서양 사회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쨌든 조금이나마 발목이나마 무릎이나마 좀 따라잡아야 될 때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크루즈 시장이 이제 전전이 되었느냐? 지금 계시는 좀 연세 좀 드신 분 중에서 아실 겁니다. 블러버보트라고 70년대에 한참 그때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것을 거의 한 10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이 러브보트가 그래도 방송을 할 수 있던 게 뭔가니까 2차 대전 후 그리고 6.25 마치고 나서 그 이후로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아시아권에서 일본이죠. 일본 딱 한 나라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상당한 그 부를 축적했죠. 그때 당시에 미국과 유럽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생활 수준이었어요. 엄청난 중산층이죠. 미국 인구만 해도 당시에 3억은 됐고 유럽 통틀어서도 3억은 됐고 6억이라는 인구의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크루즈 시장이 있었고 그때 말 맞춰서 방송사나 크루즈사나 크루즈 운영사라고 봐야 되겠죠. 합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러브보트가 만들어진 이 선박의 크기는 불과 2만 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옆길로 잠시 좀 찾아보면은 독일에서 러브보트 이 도면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요. 똑같이 선박을 96년에 만들어가지고 운항했던 선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배를 검선을 하러 갔었는데요. 배는 2만 톤급으로 작은 데지만은 실내에 들어가면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비교를 잘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에쿠스가 있고 헨리에서 벤츠에서 오게 있는데 조수석이나 운전석에 앉았을 때 내시고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은 확실히 그 배를 독일에서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가구라든지 보면은 품위가 있고 상당히 고급이에요. 이 2만 톤을 선박을 가지고 러브호터라는 드라마로 미국에서 히트쳤죠. 그리고 이것도 전 세계로 퍼졌죠.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한 선사가 이 러브호터하고 똑같은 데를 만들어서 독일에서도 똑같이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정도로 마켓이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드라마가 80년경에 종영이 됐는데 이때 어떠한 이제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 한 번 더 도약하게 된 계기가 뭔가니까 흔히 알고 있는 저희들 카니발이라는 그 선사가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 거기에서 도전을 한 번 했습니다. 갬블링입니다, 진짜. 왜냐하니까 당시에 크루즈가 4만 톤, 5만 톤이 대세였는데 7만 톤급으로 신조를 했던 거예요. 몇 척을 신조를 해가지고 운항을 해보니까 그게 빵 터진 겁니다. 그게 90년 후인데 여전히 90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아시아권 어디서도 이 경제적인 부은 게 없고 중상층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7만 톤급이면은 여객이 총 한 2,600명 들어가고 승무원이 900명, 1,000명입니다. 거의 매 항차 여름 성수기와 겨울 성수기를 하면은 항상 100%를 승선을 했었고 이것들이 비수기라 해도 75% 이상 탑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거죠.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시리즈로 계속 만들어냈고 지금은 해마다 한 2, 3년 단위로 해가지고 배 사이즈를 더 키워서 지금은 총 톤수 한 22만 톤까지 선박을 신조 공작이 됐습니다. 22만 톤이면은 배 하나의 승무원만 2,500명입니다. 그리고 여객이 한 6,500명 됩니다. 100% 승선 여객 다 타고 승무원 다 탔을 때는 9,000명입니다. 9,000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 아파트 단지 10,000가구짜리가 있습니다. 평균 한 가구에 3.5명이면 아니 1,000가구짜리 아니고 요즘 아파트 1,000가구죠. 1,000가구 10,000가구가 아니고 1,000가구짜리 단지가 있으면 3.5명이면 3.5명이면 3,500명이거든요. 2,000가구 사람들이 한 배에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가구 아파트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요.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말미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크루즈라는 선박의 승무원이 아까 제가 제일 큰 선박은 거의 한 2,500명을 탄다고 했습니다. 2,500명이면은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배 하나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그러죠? 우리나라의 모든 화물선을 다 합친 것보다 큰 거예요. 그 한 척이 그럴지언정 어쨌든 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대충 크루즈가 한 400척, 500척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한 척에 대한 시장 자체도 일단은 그럴 뿐더러 그래서 크루즈에 대한 첫 번째 재학생들이 일단은 실습을 나간다든지 향후 취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시장 자체는 충분히 있다고 봐주는 부분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생각나는 대로 자문자문을 가끔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그룹이 있는데요. 이 선사가 가지고 있는 크루즈의 전체 총 한 100척 정도가 됩니다.
근데 카니발은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룹입니다. 브랜드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다 똑같이 알고 계실 수 있는 코스타, 이태리 코스타. 예전에 코스타 콩코리아가 옆으로 넘어졌죠. 그 카니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태리 브랜드예요. 그 합쳐서 한 100여 척이 됐는데 19년도 기준으로 1년 매출이 25조 정도입니다. 25조는요. 우리나라 조선소 매출 2개 전수 정도 합해야 될걸요, 아마. 그리고 한 승차가 더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일단 그 정도 된다는 거를 일단 잠시 여기를 빠진 거고요. 그래서 크루즈 역사에서 일단은 결국은 뭐냐. 미국 사람들이 마지막에 언급된 박수로는 마케팅에 성공했습니다. 마케팅 성공하면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깨고 선박을 대형화하고 대형화하면서 그 여객 운임을 낮추면서 그 선들을 늘리고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마켓이 계속 클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탁월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크루즈는 당연히 선박이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실무에서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선박은 선박인데 크루즈는 실제로 해운 산업이 아닙니다. 해운 산업이 아니에요. 크루즈는 관광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운에 계시는 분들도 뭐 크루즈 하나 사면은 뭐 돈을 어떻게 버느냐 운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뭐 화물선에 대한 운임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선박은 관광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 구조가 어떻게 관광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객선을 한다 그러면 뭐 첫 번째 이제 부산이 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하고 일본하고 부간 페리가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용한 부간 페리죠. 일본 사람은 관광 페리를 하는데 그 라인이 형성되고 두 번째는 제주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 90년대 들어가지고 한중간에 여객선사가 최고 피크였을 때는 항모가 21개 항모가 있었습니다. 한중간에. 지금은 14개 정도로 지금 축소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일과 제주, 한중간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화물이 있어야 살아남는 항모들입니다. 여객만으로는 돈 버는 항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코비드가 있어도 기존의 항모의 여객선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바탕은 뭐냐? 화물은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여객이 한 명도 안 타도 마이너스 나지 않아요. 버팁니다. 그래서 어쩌보면은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부분은 화물하고 여객선인데 저희들이 그냥 화객선으로 보입니다. 좀 크루즈라는 개념보다도 화물선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는 실질적으로 해운 산업이 아니고 선박을 이용한 관광 산업입니다. 그 바탕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쉽게 지금 필요한 부분에 단순하게 우리가 항해사로서의 일단 선박의 그 크루즈 선사에 취업한다거나 선박의 항해사 기간파트도 있겠죠. 실서 취업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은 좀 힘듭니다. 지금 아무리 큰 선박, 화물선에서도 뭐 탱커 같은 경우는 9LCC, 6LCC가 있고 벌크 같은 경우는 케이크 20만 톤짜리 나오죠. 선박 작업하면 많이 됐기 때문에 선원이 20명에서 22명이면 끝이에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장 밑에 갑판부, 기관부 딱 두 수밖에 없고 갑판부에서는 1항사, 2항사, 3항사 그 다음에 갑판부원, 기관장 1기사, 2기사, 3기사, 기관부원 해서 18명에서 22명 정도밖에 안 타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루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톤수 7만 톤이면은
화물선의 길이하고 폭이 화물선의 파나막스하고 비슷합니다. 26m, 36m인데 승무원만 900명에서 1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생각하시는 갑판부 기간부 개념으로 승무원 한다고 계산한다 그러면은 약 70명, 8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왜 그래 항해사가 많이 필요해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기운의 개념에서 선박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관광산업의 바탕으로 둔 이게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선박을 이용해서 해마다 건조 촉수의 이제 자료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래프가 많이 올라갔죠. 이 연도는 아시다시피 빌트 이어 기준이고요. 빌트 이어는 그 선박을 건조할 때 건조하기 전에 일반 화물선 같은 경우는 신조 계약해서 건조해서 나올 때까지 2년 반 정도 기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빌트다 그러면은 계약은 2017년도에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물선 개념입니다. 2017년도의 기준에 그때 당시에 선주들이 충분히 신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2018년 건조를 하면은 그거보다 몇 년 선행이겠죠? 계약된 거는. 그런데 크루즈는 선주가 계약을 신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화물선은 2년 반. 그래서 그 조선산업이 비수기면은 운 좋으면 2년 안짝으로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크루즈는 때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큰 배기 때문에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선주가 선박의 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디자인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가 거의 한 2년이 걸립니다. 선주 사장은 선문답으로 던집니다. 자, 제가 지금 건조하고 싶은 배는 클래식 타입입니다. 또는 레저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저니 알고 계시죠? 디저니도 크루즈가 한 4척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저니 같은 경우는 진짜 온 가족이 타는 그 선박이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굉장히 클래식한 부분도 있고, 조그마한 어린이들을 위한 디즈니의 만화라든지 그 여러 가지 마블이라든지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 배 곳곳에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거를 디자인을 다 그려내는데 거의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디자인을 가지고 조종해 갑니다. 자, 우리 이런 디자인이 있으니까 배가 원양항에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태풍이 불어도 어쨌든 손상 입지 않을 정도로 안전할 수 있도록 선체를 설계해 주세요. 그래서 설계 마치고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는 시작하면 5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이 그래프가 보면은 2018년도면은 5년 전이면은 2013년도입니다. 시장이 이미 그때 모든 선사들이 크루즈는 그때도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2013년도면은 중국이 크루즈에 조금씩 눈뜨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선사들이 중국을 타겟으로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상위 1%의 부자만 해도 뭐 쉽게 해서 연소득 10억 이상 되는 사람이 뭐 1억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보고 선대를 내렸던 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꾸준하게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전체 볼륨 보면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배 이제 사이즈를 봐야 되겠죠. 신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느냐. 2만 톤급이 확실히 많습니다. 큰 선박들에 비해 가지고 가격도 적고, 근데 2만 톤급들이 어디에 많이 투입되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각 나라별로 크루즈 관련된 선사라든지 거기 관련된 크루즈 관련된 사람들이 좀 물어봤습니다. 2만 톤은 유럽, 북유럽 그쪽 사람들의 관광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저희들 크루즈 같은 경우는 미국 카니발 같은 경우 마이애미에서 떠나가지고 바하마 제도로 돌아다니는 굉장히 좋죠. 연중 내내 여름 날씨고 항상 반팔과 반바지를 입으면서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도 있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바이킹의 무슨인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북극 쪽으로 올라가는 항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 관광객 수요가 장난이 아니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톤급, 3만 톤급 선박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이제 건조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년, 빌트 이어 90년부터 해가지고 7만 톤급들이 대거 생산됐습니다. 대거 생산됐고 2000년도로 들어오면서 10만 톤급 이상 선박들이 대거 건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취업이나 취업에 있던 타겟을 본다 그러면은 이 선박 사이즈별로 다양한 루트가 있고 그 루트에 맞는 선사가 또는 그 선사가 하는 그 매니지먼트에 맞춰가지고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벌크선이나 탱커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죠. 사이즈가 캔디 사이즈, 파나마트 사이즈, 캡 사이즈 그것이 크루즈 선박들도 이런 사이즈별로 대충 일단 서로가 일단 통용해서 부르는 게 있고요. 아무리 작은 선박 클래식이라도 여객이 아까 러브보트 나왔던 그 선박 2만 톤급인데 한 800명 정도 탑니다. 승무원이 350명. 그리고 제일 큰 선박 같은 경우는 여객이 6,400명에 승무원이 2,000명, 2,500명 그 정도 타는 선박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도 제일 많은 선박 사이즈가 요즘 추세로 어떻게 되느냐. 작은 사이즈를 빼고 우리가 크루즈라 크루즈 타고 싶다. 저는 여객이든 승무원 타고 싶다 하는 선박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드림 10이라든지 펜타시 13 이 사이즈 선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조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은 사이즈 말고 제일 큰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만 톤급 선박이면은 단위가 밀리언이거든요. 13억 불입니다. 13억 불. 이렇게 잘 아시죠? 1조 5천억입니다. 캐리프 사이즈가 6,500만 불 그 정도 하거든요. 몇 개인지 계산이 잘 안 되시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척을 1조 넘는 선박을 저는 신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선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 한 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모든 앞에 통송까지 다 합쳐가지고 가격을 성과를 이벨리션 해도 한 척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끌리는데 7만 톤 기준으로 봤을 때 5년에 한 번씩 저희들 이제 일반 선박들 정기검사가 들어갔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재단장을 하는데
낮게 예산을 잡아도 2천만 불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길이를 늘립니다. 40m 정도, 30m. 중간을 딱 보면은 좀 진짜 장난 같은데요. 중간을 용접기로 잘라가지고 버려서 미리 만들어 놓은 블럭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면은 8천만 불, 9천만 불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루즈는 한번 신조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한 40년 정도를 운항할 수 있고 계속 단장을 하면은 50년 정도까지 운항은 가능하거든요. 신조 성과가 7만 톤 기준이면은 약 한 3억 불 정도 되는데 3억 불이면은 열척이죠. 열척을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고 20년이면 5년에 한 번씩 2천만 불 정도 투자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2천만 불도 가장 낮게 잡은 예산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15차 정도 됐을 때 5천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리프로시를 하는데 20년 차 됐을 때는 신조 가격 플러스 한다 그러면 거의 한 4억 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배만 재단장하느냐, 사람도 여기가 재단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에 지금 현재 2020년입니다. 2021년인데 20년 전에 2000년도에 그때 마음가짐으로 선원이나 육상직원들이 계속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육상직원뿐만 아니고 해비사 분들도 배가 새로운 기술을 계속 접목하기 때문에 선사에서 우아하는 해비사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신조 만드는 내용을 보면은 ESG라고 잘 아시죠? 왜 ESG냐? 이 환경이 제일 먼저 나온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환경 관련해가지고는 결국은 저탄소하고 녹소나 속소가 있는데 엔진들이 연료가 보면은 지금 LNG로 다 신조하는 다 바뀌는 추세고요. 그 LNG 엔진으로 가지고 동력을 넣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크루즈들은 흔히 이야기해서 엔진에서 축이 나와가지고 프로펠러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엔진들은 전부 다 발전기입니다. 전기 모터로 돌립니다. 전기 모터 하나가 부피가 요 정도 규모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터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또는 아시미스 있죠? 360도 도는 거. 그러면은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호텔부로 넘기는 것도 있고 동력으로 추진 쓰는 것도 있는데 이 전기를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배선반 우리 보면은 캐비넷 같이 일단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배선반 캐비넷이 길이로 따지면은 여기 세우면은 거의 이쪽 벽 다 채우고 이쪽 벽 다 채우고 다 채워도 이 두 개 방만큼 더 큰 배선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기관부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IT 이걸 모르면은 배 메인터넌스가 안 됩니다. 선사에서 또는 관리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는 단순한 기계 엔진 돌아가고 피스톤 딜이 잘못됐다 그 지식으로는 이제 화물선과 마찬가지지만 특히 크루즈에 타려고 하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재학생이나 뭐라면은 졸업을 했더라도 크루즈가 메리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기관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는 필수입니다. 아니면은 도면을 갖다주고 어디가 문제되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결국은 어디냐? 도면을 꺼내서 배선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느 부분에서 수정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사에서 관리회사에서 선언을 뽑지는 않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통적인 엔진이 이제 또 전부 다 전기 자동차로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른 산업 분야도.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을 잘 못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항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릿지에 올라가면은 일반 항공선에 비해 가지고 좀 이 우주선이냐 하는 뭐 그럴 정도의 느낌이 올 항해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자동화 쓸 때가 많이 되어 있고 그거를 오퍼레이팅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IT 개념이라든지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오퍼레이션 하는 거 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7만 톤 이후의 선박들은 이렇게 어떤 고가의 선박들인데 이런 선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분야를 갖다가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도 뭐 대학 시절도 공부를 했었고 나와서 뭐 실질적으로 저희 동문들이 새로운 기계 엔진을 만들고 할 때 큰 선사들은 저희 출신들이 다 헤쳐나가더라고요. 시스템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지금 만드는 모든 뭐 바르질라에서 나온다든지 했을 때 모니터에 뜨는 거는 무슨 한국어로 있으니까 전부 다 영어죠.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상으로 찍고 들어갈 때 그 프로그램을 모르면은 찍고 들어갈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뭐 다 말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내가 하면은 그들도 더 잘하겠지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겁을 드는 게 아니고 사회에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뭐 교과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일단 공부해서 일단 파악해 나갈 부분이 있고요. 크루즈가 아니고 다른 실내로 되면은 원유 채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박들이 많이 이제 들어갔는데 시추선이 있고 시추선을 보조하는 많은 그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일종의 터보보트의 일종인데 그 DP라고 부릅니다. 다이나믹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요. 파도가 친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또는 조류가 있어서 선박 위치가 변할 수가 있는데 이 선박 위치를 모든 외부 데이터를 조합해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그 다이나믹 포지션이라고 됩니다. 이 선박을 생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되는데요. 맥킨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50몇 기 그 브랜인이 그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싱가포르에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비용으로 직접 싱가포르 날라가가지고 그 교육 과정을 받고 그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교육 과정을 수료증이 있겠죠? 일종의 라이센스를 제시하면서 취업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세계적으로도 그런 그 다이나믹 포지션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알아서 해체됐습니다. 말고. 그래서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회사에서 아니야말로 SK전류에서 필요한 사람하고 삼성전자에서 필요한 사람은 틀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방향의 어떤 선사가 있으면 그 선사의 사람들이 인재상을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스스로 요즘에 많이 파악하면 될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쪽에서 본인 스스로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 지금 현재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그런 여부 부분이 높다, 내하고 멀지 않는가라고 전혀 검열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공부를 한다기보다도 조금만 관심 있고 관심
마신을 쏟아서 하면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스피드 예. 해주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무원에 관련된 톤수별 부분이고요. 중복되는 부분이고 선상 조직은 특이하게 이렇습니다. 일본 항공선은 각 항구하고 기간부가 있겠죠. 근데 비슷한 조직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호텔 부수가 이제 사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 작느냐? 또 사이즈별로 해서 큰 선박 같은 경우는 각 항구와 기간부 합쳐가지고 120명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각 항구는 선장 밑에 스텝 캡틴이 있고요. 스텝 캡틴은 생각하시는 해양사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선장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여객구역과 그 다음에 여객들이 보면은 운항을 하다 보면은 의료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 사고가 누군가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분 많거든요. 이제 배에 닥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항해 중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심장마비가 걸렸다든지 혈압이 떨어졌다든지 했을 때 선장이 결정 내립니다. 이 배를 해양시킬 건지 아니면 헬리콥터를 볼 건지 그 판단은 선장이 결국은 배에서는 선장이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보좌를 해주는 부분이고 앞서 선장은 결국은 이게 제가 이제 빨간색 부분을 했는데 항해 파트의 메디칼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선장의 어떤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장은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결국은 경영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어쨌든 결국 뭐냐 운항함에 있어 가지고 선장의 역할은 상당한 부분이고 기초 밑에 승무원은 호텔부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각 항구하고 기간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리고 기간부 같은 경우도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렉트릭 엔지니어입니다. 7만 톤이면 객실이 1000개입니다. 승무원 객실이 한 400개 정도 나옵니다. 1000개의 객실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기, 전화, 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변기 이 라인들이 1000개의 객실을 갖다가 전부 다 관통을 해야 되는데 어느 객실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무엇이 고장했고 어떻게 고장나는지를 다 확인하려 그러면은 전기나 전자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분이 고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식당하고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 아니면 이런 전기라든지 전자 부분 인터넷 안 터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각 항구의 어떤 능력도 있겠지만은 기간부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근데 기간부가 애매해요. 어쩔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기간부 사람인데 호텔부 소속에 들어가가지고 일할 때가 많아요. 왜냐? 적합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 기관실에 있다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객실 쪽에 가까운 데서 연락이 메토실이라든지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적합 가서 움직여야 되고 호텔부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기관부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호텔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합니다. 공동분모를 봐야 되겠죠. 이제 호텔 부서에서는 여객들이 일단 첫 번째 올라가면은 방을 배정받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우리가 호텔 들어갈 때 보면은 체크인 하지 않습니까? 체크인 하면서 호텔 객실을 청소하고 밥 만들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바, 술집도 있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좀 규모가 좀 되면 항상 카지노도 있어요. 카지노 있고 면세점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파라든지, 그다음 마사지, 그런 그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부서에 관련해가지고, 하는 인원 배치라든지 하루 24시간 돌리는 부분, 그리고 특히, 어쨌든 간에, 객실이 청되면은 여객이 많을 때는 2,000명 이상 타거든요. 2,000명의 하루 평균 3끼의 식사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 직원 정량 3,000명에 해당되는 하루 3끼 식사를 갖다가 3,000인분을 4끼마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3,000인분 생각 안 해보셨죠? 제일 큰 선박이 합쳐서 8,000명입니다. 8,000명의 평균 하루 3끼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커지면은 이 조직 구조가 점점 가지치가 많이 되고요. 제일 위에 호텔 다이렉터가 책임지고 모든 걸 통제를 해야 되고, 그 통제하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당 갤리가 여러 군데 퍼져 있어요. 갤리 같은 경우는 선박에서는 불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전기거든요. 갤리에서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가 없다. 빵은 못 굽는다. 그러면 기관실에 있는 엔지니어가 딱 올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레스토랑에서 창작이자 전등이 다 나갔다. 아직 밥 먹고 있는데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뭐 바라든지 가지만 붙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호텔 부서하고 기관부 부서하고 가판 부서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근데 실제로 가판부도 순조하게 항해나 그 부분 하느냐, 호텔 부서에도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안전 중에서 흔히 생각하는 일반 해군에서 생각하는 화물이 여객이거든요. 여객의 안전을 갖다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가판부도 호텔 부속에서 많이 녹아 있습니다. F&B 부분이고 많이 있습니다. 게스트 서비스라든지 하우스키핑 같은 경우도 스타보드 포트로 해가지고 객실이 쭉 있는데 길이만 해도 200m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한 데크의 한쪽에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호텔에 보면은 그 뭐죠? 카트 끌고 다니면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쪽만 5명에서 7명 있습니다. 그 카트가. 그런 걸 또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배가 어떤 그 5일 단위든지 7일짜리든지 10일짜리를 보면은 기항을 하는데, 기항지마다 어떤 뭐 스케줄을 갖다가 짜고 그게 이제 상품 판매하는 이제 크루징 뭐 매니저. 여기에 그러니까 외부의 항해 스케줄을 잡아주는 부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스파, 짐,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롤인데요. 제가 빨간색을 칠한 거는 선장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안전한 운항 중에서도 그 여객에 대한 그 안전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람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해운 산업의 화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광업에 생각을 해서 너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선장이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키워지는 부분이니까요. 그 외에 보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항해 기술이라든지 기관부 같은 경우는 기관실에 있던 이계 기술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관광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모포트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중에 중간에 연쇄되신 분이 쓰러졌습니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선장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단은 선장의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가지고 선장이 A, B 중에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선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막강합니다. 회사에 영업적으로 데미지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데미지가 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어쨌든 선장의 판단이고요. 선장은 알아서 판단 내리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좀 관광산업에 많이 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물이 뭐 불났다, 데미지, 더 로스 생겼다. 사실 별거 아니죠. 컨테이너 한 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뭐가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출항했는데 3시간이 나가지고 쓰러졌다. 되돌려야죠. 사람은 살려야죠. 근데 딱 중간에 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선장이 또 판단하는 그 문제입니다. 데크 파트가 있고 대부분이 어떤 일반 화물선과 틀린 점이 뭐냐? 안전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데크 파트에 세큐리티가 있는데 호텔 부서 안에 세큐리티 부서가 있습니다. 세큐리티 부서에 메커들로 인원이 많이 있는데 세큐리티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60% 정도가 뭘 해주는 거니까 가족끼리 선정을 했는데 이상가족이 많이 생깁니다. 그 작은 배 안에서도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진실 찾아가기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힘들어요. 쟤들은 선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 메토실이다 그러면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앞이다 뒤다라는 그 혹시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 분들은 그런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객실이라든지 식당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 식당인지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어린이들이 부모를 많이 잃어버려요. 60% 이상이 그 이상가족 찾기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냐? 서비스거든요. 고객들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선박에 타서 이 회사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심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따로 이제 회사 차원이라든지 교육을 있겠죠. 첫 번째 타이틀 보면은 항해라든지 기타 등등 이거는 일반적인 그 항해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부 같은 경우도 기관장은 결국은 이제 선장에 대해서 기계에 관련해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모든 엔진이 발전기가 꺼지면 안 되겠죠. 저는 항상 그 안전 부분에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건적인 측면에서 객실이라든지 이런 퍼블릭 스페이스, 식당, 기타 등등 모든 부분에서 기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스텝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스텝 캡틴처럼 기관장을 보좌해주는 역할이고요. 내용들이 보면은 일반적인 기관부 일이지만은 결국은 항해에 들어가는 기관부의 수리라든지 보조 일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업무에 의하면 호텔 그쪽이 많다. 호텔 그쪽의 인원이 기관부 인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단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조업생을 이제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장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학교에 현재 카리큘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카리큘럼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기관부 같은 경우는 기기적인 분야가 많았는데 점점 전기나 전자 분야에도 카리큘럼이 많아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일단은 현재 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다 시키고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플러스 알파가 궁금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공부를 좀 더 한다 그러면은 와이낫이라는 거죠. 그 화물선은 간단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비교하자면 현대산선이 포스코나 한전의 포스코의 석탄, 철강석 계약에서 그냥 그것만 거의 시계 추천을 왔다 갔다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한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로부터 석탄을 떠가지고 각 발전소에 그냥 시계 추천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한 가죽에 대해서 그냥 공략해서 하는 사업인 반면에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접적으로 연간 가장 가깝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행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항모에 대해서 여행사 사람들이 표를 많이 팔아야죠. 배는 아니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한항공이 있어도 알고 계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기타 관광회사들이 상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 중에서 항공기를 이용할 때 대한항공 비행기에 대해서 어떤 문의를 받아가지고 결제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는 내가 상품을 팔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자국에 있는 것처럼 선내 식당이라든지 선내 밖에 나갔을 때 기항에서 기항적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행사와 같이 개발하지만은 선사도 가치가 아니고 독단적으로 이런 항구에 가면은 상품성이 좋겠다고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떤 조직으로 해가지고 항상 외국에 흔히 가보지 않는 그런 항구 기항들이 갖다가 많이 찾아가서 여기에는 관광 코스가 뭐가 매력이 있는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는 여행사, 그 다음에 관광지, 기항 관광지, 그 다음에 선박을 관리하기 위한 조종소, 관리회사, 흔히 해가지고 이제 의료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2017년, 18년도경에 세계 2대 선사라고 로얄 캐리비안이 있습니다. 척수로는 카니발보다 좀 작죠. 그때 당시에 로얄 캐리비안 회장님이 하고 저는 한국분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로얄 캐리비안 회장님 방에서 일단 미팅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로얄 캐리비안 회장님이 제일 관심 두고 있었던 부분이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뭔 말씀드린 거니까 저기 엔터테인먼트에 연결되는 거예요. 한국을 개척하고 싶은데 일단 당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단 돈벌이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짜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배 하나를 먼저 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 브랜드라든지 그런데 자기네들이 파고 치키겠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공연도 공연이지만 특히 공연에서는 절대적인 강자죠. 진짜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 BTS를 부산에서 요즘 일본 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가 오는 예를 2박 3일짜리 이거를 크루즈 그냥 관광 상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은 자 BTS 공연 보고 사인할 수 있다. 500만원을 받아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하고 조합해버리면은 한 항차 4박 5일짜리를 하면은 4박 5일이면은 1,500불 그 정도 되거든요. 수요 대상을 보고 그런 거와 연결시키면은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500만 원, 5,000불, 7,000불에 또 팔려요. 근데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한국 엔터테인먼트하고 연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아는 채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선사라든지 어떤 그런 업체에서 해야 되겠죠? 선박 관리사라고 보면은 V10이라는 곳이 V10 레저가 선박 관리를 크루즈를 한 100여 척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척 이상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호텔 무안에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공연하는 그 부서가 있는데 어쨌든 큰 배 말고 제가 7만 톤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7만 톤이면 승무원이 1000명입니다. 근데 보유해야 할 상배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교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크루즈는 3개월에 한 번씩 교대입니다.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입니다. 그 상배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뭐 가평도 기간부가 있지만은 엔터테인먼트 관련해가지고 뭐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리자라든지 충분히 한국 시장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가평도 기간부의 지역보다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좀 더 관심 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당장은 성선 업무를 하겠지만 결국은 여기에 육상 조직에서 어떤 영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저는 그 상품 구성을 잘하는지는 또 선박을 그러니까 승무원 중에서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F&B 같은 경우 이게 뭐 K컬처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음식들이 점점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뻗어져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먼저 했던 부분이 선장이 최종적으로 그 판단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크루즈 선장은 굉장히 바쁩니다. 하루, 그러니까 10정 정도의 청수 길이 하면은 200m인데 그거를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걸 모른다? 선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저런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선장이 돼가지고 갑자기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밑에 사망사, 2항사, 1항사 가면서 그런 지식이 이제 자연적으로 자기도 공부하고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엔터테인먼트나 어쨌든 그 관리를 하다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냥 완전히 별도의 다른 산업 분야가 아니에요. 해리사로서 일단은 완전히 분리된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같이 성선 중이라든지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개인적으로 어떤 상품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하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교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43기고 87학번인데 좀 해리사 양성에 거의 그 포커스가 좀 많아지거든요. 일반 학과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그 학과 수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고 현재보다도 어쨌든 제가 졸업 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단은 카리큘럼도 많아지고 어떤 다른 학과도 많이 생길 뿐더러 기존에 있는 그 학과에 대해서도 점점점 많은 분량의 어떤 수업을 갖다 가르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저희들 졸업하고 봤을 때 일반 해운 회사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선배님들이 100% 그냥 해리사 승무원이었습니다. 근데 90년 중반에 들어가지고 저희들 선배님들이 선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양대학교 나오고
막강하죠. 어쨌든 뭐 회사가 좀 오래졌다, 뭐 좋아졌다 하지만은. 근데 그분들은 학교 다닐 때는 해기사와 관련된 뭐 교육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선주는 됐어요. 다른 이야기는 뭐냐, 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기사에 관련된 수업도 필요할 뿐더러 또는 이제 결국은 그 어렵게 선주가 되신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뭐 배를 탈 때도 그렇고 처음에 학교 졸업하면은 소주 마시면서 항상 내 선주가 꿈이야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진짜 꿈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좀 어쨌든 커리큘럼도 조금씩 좀 가미해서 진짜 선주가 될 사람. 향후 20년 후에 비록 작은 사이즈지만 크루즈 선사가 여기서 매출되는지 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동남아시아 북동지방에서 굳이 큰 선박은 필요 없고요. 작은 선박으로 해가지고 신조가 아니고 처음에 중고선으로 다 일단 시작하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단은 충분히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무리. 네. 20년 전에 휴대폰으로 영상통화한다고 절대로 생각 못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장기적으로 좀 맞춰서 일단 갈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형 선박 한 척이 이 벌크선, 파나막스 선박은 28배, 선은 100배입니다. 한 척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이 정도 크다는 거고, 물론 이제 많은 선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모든 크루즈 선사는 다 외국 선사입니다. 송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해 파트나 기간 파트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일단 습득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0% 송출하는 것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은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쉽게 커뮤니케이션 좀 할 수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향후 일단은 육상 조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영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밑에 있는 뭐 항로 설계나 항타당 분석도 일단은 같이 일단은 어느 정도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크루즈 관련된 특별법이 그때 법률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늦었죠. 근데 여기에서도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 해운 관련 출신들에 비해 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크루즈라든지 선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힘듭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특히 금융에서 보면은 무식하다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부분이죠. 선박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금융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배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지금 학교도 한 수년 전부터 이제 해운 금융 관련해서 카리큘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배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실무에서도 보니까 학교에 해양 금융 관련된 커리큘럼을 이수하신 분들이 금융회사에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선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많이 있어야지 결국은 뭐 학교도 같이 발전되지 않겠나. 좀 교육도 좀 필요할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휴대폰 이야기했지만은 수년 전부터 미국에서 여객공학명 디자인을 지금 설계가 돼갑니다. 갑자기 코비드가 떨어져가지고 속도가 쳐 떨어졌지. 하여튼 선언은 10,000명입니다. 합쳐서 60,000명입니다. 도시 하나도 움직입니다. 비행기까지 2,000명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엄청난 선박이죠. 그게 과연 꿈일까요? 그게?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이게 절대로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일단은 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고, 그게 나머지 부분도 제가 좀 넣어야 될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넣어버리면은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그 정도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같은 경우는 이게 22만 톤, 그 20만 톤급 선박입니다. 사실 여기 가서 좀 10박 11일 정도 좀 휴가 즐기고 싶습니다.